그리고 저의 내용은 첫 번째는 교과에 대한 내용을 먼저 할 거예요. 근데 수업에 대한 내용들이라던가 시험에 대한 내용들을 선생님이 하실 거기 때문에 제가 볼 것들은 주로 이제 평균이 어떻게 나오는지, 표준 편차가 어떻게 되는지, 커트라인이 어떻게 되는지 이런 것들을 볼 거고요. 그다음에 교육과정 편성표가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보면서 제 연구의 특징이 어떤지 이런 부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교육과정 편성표예요. 내년에는 좀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솔직히 좀 바뀔 수 있기는 한데 입시가 그 교육과정이 바뀌고 한번 변화하고 두 번째 변화이기 때문에 다음 변화까지 크게 나가지는 어렵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아마 그대로 갈 확률이 높고요. 1학년은 어차피 공통 과목이기 때문에 뭐 학교별로 크게 차이가 있지는 않습니다. 1학년 같은 경우 어차피 다 공통 과목을 진행을 하고 뭐 약간 변화가 있다라고 하면 요 뒤쪽에 교양 쪽 부분이 살짝 변화가 있을 수 있기는 한데 이 부분은 크게 중요한 내용들은 아니고요. 보시게 되면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는 것들을 보면 지금 국어, 영어, 수학의 단위수가 총합이 12단이에요. 그리고 한국사, 통합사회, 통합과학을 하게 되면 총 11단입니다. 그리고 만약에 과학탐구 실험까지 넣으면 12단위로 똑같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과거라는 특히 1학년 때는 시험을 준비하는 방법을 좀 달리 가져가시는 게 좋으세요. 어찌됐건 내신이 좀 좋아야 학생부 종합전형을 쓰든 교과전형을 쓸 수 있기 때문에 과거에는 국영수만 잘 보고 나머지를 좀 못 봤다 하더라도 단위수 차이가 워낙 컸기 때문에 크게 데미지는 없었거든요. 근데 이제는 암기 과목과 주요 과목과의 단위수가 거의 동일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암기 과목만 주요 과목만 잘 보고 암기 과목을 못 봤을 때는 데미지가 되게 크다라고 보셔야 되기 때문에 그 부분을 좀 신경을 써주셔야 될 것 같고요. 솔직히 국영수는 올라가는데 한계가 있습니다. 우리 애가 선생님이 정말 잘 돼 있고 학습 능력이 굉장히 뛰어나다라고 하면 여기서도 굉장히 좋은 점수를 받을 수 있긴 하겠지만 어느 학교를 가나 지방권에 있는 비평준화 고등학교를 가든 어느 학교든 상위 몇 % 정도는 콘크리트증이 있어요. 거기를 넘기가 매우 어려운. 순위가 좀 바뀌더라도 그들 사이에서만 바뀌는 층들이 있기 때문에 올라가는데 한계가 있습니다. 근데 암기 과목은 솔직히 그런 층이 별로 없어요. 특히 통합사회부를 뭐 중2 때부터 선행을 하는 사람들은 없거든요. 3학년 겨울방학에도 통합사회를 선행하는 학생들이 많지 않습니다. 다만 이제 과학은 조금 선행을 하긴 하는데 솔직히 과학을 선행을 하더라도 통합과학 자체를 선행을 하기보다는 그 뒤에 있을 뭐 생명원이든 화학원이든 이런 부분에 대한 선행이 더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통합과학도 마찬가지로 준비를 하시면 충분히 성적을 딸 수 있다라고 보셔야 돼요. 그래서 암기 과목의 비중이 매우 늘어나게 되고요. 그래서 시험 대비 기간도 훨씬 더 좀 늘어나야 돼요. 중학교 때 학생들 물어보게 되면 대부분 한 3주? 그래서 짧게는 2주 정도 시험 대비를 들어가고 있더라고요. 근데 고등학교에 오시게 되면 적어도 한 달에서 한 달 반 정도는 시험 대비 기간으로 잡아 주셔야 돼요. 그래서 한 달에서 한 달 반 사이에는 솔직히 진도가 많이 안 나갔을 거거든요. 특히 1학년 1학기 중간고사 같은 경우에는 3월 달에 뭐 대회도 있고 뭐 동아리도 뽑고 임원도 선출을 하고 하다 보니까 진도가 많이 안 나가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한 달에서 한 달 반 사이에는 암기 과목에 집중을 해주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국영수는 학교명의 특징이 두드러지기 때문에 진도가 안 나가서는 선행하기가 좀 어려운 부분들이 있거든요. 시험 대비가 들어가기에는. 근데 나머지 통합사회, 통합과학, 한국사 같은 경우에는 어차피 암기예요. 굳이 수업을 나가지 않았다 하더라도 충분히 암기는 가능합니다. 시험 범위 같은 경우에는 학교 알림이 사이트에 가면 4월쯤 3월달 말쯤이 되면 다 올라오게 돼요. 1년에 교과 과정을 어떻게 할지, 시험을 어디까지 볼지 이런 부분이 다 올라오거든요. 그걸 보고 한 달 반 더부터 한 달 사이에 먼저 암기 과목을 2회 정도를 쳐주셔야 돼요. 왜냐면 뒤로 가면 갈수록 애들이 그런 생각도 많이 해요. 암기 과목 잊어버리니까 한 2주 전에 해야지 라고 생각을 많이 하죠. 근데 문제는 2주 전에 뭐 하냐면 애들 학원에 대부분 직보과목이 들어갈 거예요. 그럼 학습량이 굉장히 늘어나고요. 시험 이제 과제량도 굉장히 많이 늘어나서 그 과제량에 치이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서 실질적으로 암기 과목을 전날 보고 간다던가 또는 다 보지 못하고 가는 경우도 꼭 곧잘 나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그런 암기 과목을 좀 더 신경을 써주셔야 되고요. 2학년으로 넘어가게 되면 가장 제 연구의 큰 특징은 과학의 단위수가 높아요. 왜냐하면 대부분의 그 근처에 있는 비슷한 학교가 대진고가 3단위씩 3과목을 선택하게 되거든요. 그리고
불암고라든가 이런 학교들도 3단위씩 3과목을 선택을 하게 되는데 재연고 같은 경우에는 8단위씩, 그러니까 4단위씩 2과목을 선택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생각보다 과학의 단위수가 높기 때문에 이게 좀 떨어지게 되면 데미지가, 특히 이과 학생들은 데미지가 크다라고 보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됐을 때 문제는 뭐냐면 지금 대학을 생각할 땐 서울대를 많이 생각을 하시잖아요. 근데 서울대를 가려면 가산점이라던가 이런 부분에서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왜냐면 이게 서울대 이게 교과 이수 기준입니다. 이게 기준이긴 한데 요거를 못 맞췄다고 해서 서울대를 못 가는 건 아니에요. 근데 서울대는 교과 전형이 없잖아요. 학생부 종합 전형만 있다 보니까 요거를 못 맞췄을 때 상대적으로 페널티를 부여할 수 있는 여지는 있습니다. 그리고 밑에 보게 되면 진로 선택 과목, 2과목을 이수를 권장하고 있죠. 다시 말하면 2과목 무조건 하란 얘기예요, 이거는. 권장한다라고 해서 권장이니까 안 해도 되지라고 생각하시면 안 되세요. 무조건 해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 여기에서는 크게 데미지가 있지는 않은데 이 가산점에서 문제가 생겨요. 왜냐하면 대부분의 학생들이 1학기 때 3과목 과학 과목을 선택을 하기 때문에 특히 과학으로 맞출 때 일반을 3개를 맞추면 돼요. 그리고 진로 선택에서 대부분 아이들이 2과목을 신청을 하니까. 근데 지금 재연고 기준으로 했을 때 1학기 때 2과목 선택을 하게 돼요. 그리고 3학년 때로 넘어가게 되면 지금 다 진로 선택으로 가게 되거든요. 그렇다고 해서 내가 2학년 때 물리 1과 생명과학 1을 했어요. 근데 3학년에 가서 물리 2와 화학 2와 생명과학 2를 할 수는 없어요. 왜냐 그러면 1부터 다시 시작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1보다 2는 거의 학습량이 5배 정도 늘어나는데 아예 하지 않았다라고 하면 그거보다 훨씬 더 늘어나겠죠. 그럼 다시 말하면 재연고 애들은 무조건 이거는 신청해야 돼요. 과학 과목에서는. 생명과 과학 과목을 반드시 신청해야 됩니다. 물론 뭐 서울대를 안 갈 거라면 상관없죠. 근데 만약에 서울대까지 고려하는 상황이라고 하면 무조건 생명과학과 이거를 반드시 신청을 해 주셔야 돼요. 그게 안 되면 서울대에서는 가산점을 받지 못합니다. 그리고 가산점에서 마찬가지로 여기서도 보게 되면은 교과 이수 과목 중에 사회 과목을 2과목을 신청을 하셔야 되거든요. 근데 1학기 때 통합사회를 하셨기 때문에 한 과목이 신청이 됐고 한국사를 하지만 한국사는 사회교과를 인정받지 못하기 때문에 이과 가는 학생들은 반드시 3학년 때 이걸 신청해 주셔야 돼요. 사회 과목을 신청을 해 주셔야 돼요. 사회 과목 한 과목은 서울대를 생각한다라면 신청을 해주시고 그다음에 과학 과목 2과목 제가 원했던 과목 2과목에다가 생명과학 반드시 넣어야 되고요. 그리고 나서 만약에 우리 애가 약간 반도체라던가 건축이라던가 이쪽을 생각한다라고 하면 미적분과 기하를 같이 넣어주셔야 됩니다. 그런 식으로 교과를 구성을 하셔야 되고요. 다만 그래도 학생을 배려한 부분들이 있다라고 하는 건 확통이 2학년 때로 빠졌다라는 거. 요거는 메리트가 좀 있어요. 물론 이제 이렇게 되면은 2학년 때 수학 단위수가 6단위이기 때문에 커지는 건 사실이긴 한데 이게 만약에 3학년에 가서 붙었다라고 하면 과학 과목, 2과목, 2과목의 사이도 해야 되고 수학을 3과목을 해야 되는 상황이 발생을 하기 때문에 학생들이 매우 힘들어집니다. 그나마 다행으로 확통이 2학년 때 붙어 있기 때문에 그나마 3학년 때의 학습량에 대한 부담을 조금 줄여준 거고요. 따라서 선행도 재연고를 생각한다라고 하면 이번 겨울방학의 선행이 조금 더 들어가야 돼요. 왜냐면 확통을 적어도 제가 봤을 때 올해 이번 겨울방학 때 선행을 가야 되는 건 뭐 수학 상하는 당연하죠. 왜냐면 여름방학에 갔을 때 수학 하루 처음 선행하기에는 쉽지가 않아요. 왜냐면 시간이 짧거든요. 여름방학이 대부분 3주에서 4주밖에 안 되기 때문에 그 시기에 처음 시작하기엔 무리가 있어서 이번 겨울방학 때 적어도 수상과 수하는 반드시 가져가셔야 되고요. 제가 봤을 때 재연고는 2학년 때 확통이 들어가기 때문에 조금 더 빨리 땡겨서 수원까지도 선행을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뭐 더 돼서 학생이 더 능력이 잘 돼 있어서 수학에 대한 선행이 과거에 잘 돼 있고 수학력이 뛰어나서 확통까지도 갈 수 있다 라고 하면 더 좋기는 하겠지만 확통까지는 아니더라도 수원까지는 해줘야 2학기 때 여름방학 때 수하 하면서
2까지 가게 되고 겨울방학 때 수원수투 확통을 다시 하실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선행에 대한 페이스를 이번에는 좀 빠르게 잡아주시는 게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이고요. 3학년 때는 뭐 특히 특별한 내용은 없고, 그다음에 여기서 이제 영어 과목 하나를 선택을 해야 되는 부분들과, 그리고 이제 문과 학생들도 마찬가지로 지금 과학 과목을 3과목을 이수를 해야 돼요. 서울대를 기준으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 3과목을 해야 되는데 2과목을 했죠. 과학탐구가 실험했고, 그다음에 이제 통합과학 했으니까 1과목이 남아 있는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얘네들도 이걸 선택해야 될 확률이 높아요. 왜냐면 여기서 4단위를 과학에 넣기가 좀 부담스럽거든요. 왜냐면 4단위이기도 하고 학생들이 좀 잘하는 애들이 몰릴 확률이 높습니다. 또 이과 애들이 대부분을 차지할 확률도 높고요. 그렇게 된다고 했을 때 데미지가 굉장히 클 수 있고요. 여기는 일단 단위수가 3단위로 줄어들게 되고,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렸지 서울대 생각하는 학생들이 과학 과목 하나를 들어야 되기 때문에 선택을 이걸 할 확률이 높고, 또 하나는 진로 과목은 어떻게 평가가 돼요? 등급제로 평가가 안 되죠. 우리 애가 만약에 문과인데 생물 1을 들었어요. 그러면 그건 등급제로 평가가 나요. 1등급인지 2등급인지 3등급인지. 근데 만약에 얘가 여기 와서 생활과 과학을 들으면 이건 진로 선택 과목이기 때문에 등급제로 나오진 않습니다. ABC로 나와요.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A 범위가 대부분 한 30% 내외이거든요. 그러니까 충분히 그 정도 점수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여기서 과학을 서울대를 생각한다면 이쪽을 선택을 하시면 되고, 우리 애는 서울대를 별로 안 좋아해 하면 그냥 하고 싶은 대로 하셔도 돼요. 굳이 상관없습니다. 이건 서울대의 기준이 이렇게 돼 있기 때문에 어차피 서울대를 갈 거라고 하면 이걸 맞추기 위한 목적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 뭐 진로 일반 선택 수학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로 대부분의 문과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경제 수학 반드시 들어주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일반 4개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일반 과목이 수원, 수투, 미적, 확통이에요. 문과 애들이 미적을 듣기는 좀 부담스럽잖아요. 이과 애들이 많이 들을 거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했을 때 가산점을 받으려면 여기서 실용 수학을 듣든 경제 수학을 듣든 2가지 중에 선택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아무래도 이제 상경 계열을 생각하시는 분이 많으실 거기 때문에 문과 쪽에서는 그 경우에는 가능하면 경제 수학을 듣는 게 조금 더 메리트가 있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지금 내신 평가 계획을 보게 되면 이 앞에 있는 게 명목상으로 나와 있는 거예요. 이게 1년 초에 되면 이걸 다 발표를 하게 되는데, 올해 지금 1학년 학생들이 하고 있는 교과를 이렇게 하겠다라고 나와 있는 거거든요. 이제 제가 가로쳐 놓은 건 뭐냐면, 그 계획서상에는 서술형 문제가 수행으로 빠져 있어요. 그러니까 시험은 객관식으로만 구성이 돼 있고요. 나중에 서술형 문제를 수행평가로 보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학생들한테 물어봤거든요. 근데 시험에서 서술형 나온다고 하더라고요. 다시 말하면 요건 수행평가에서 빼주셔야 돼요. 그래서 10%가 서술형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실질적으로는 35, 35, 30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나머지도 지금 가로가 쳐져 있는 부분들은 그렇게 서술형으로 빠져 있는 부분들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근데 30이라 할지라도 생각보다 많은 편이에요. 수행평가의 비율이. 대진고 같은 경우에는 수학 수행평가가 0이거든요. 수행평가가 없어요. 그냥 시험 중간 50, 기말 50으로 가요. 그리고 불완공과가 또 그렇게 될 거예요, 아마. 그런 거로 봤을 때 수행평가 양이 적지는 않아서 약간의 수학 성적이 인플레이션은 있을 겁니다. 학교로 비교를 해봤을 때 시험 난이도가 비슷하고 시험을 비슷하게 봤다고 하더라도 대진고와의 성적으로 봤을 때 이건 기본 점수가 대부분 들어가거든요. 정말 억하십장이 있지 않은 이상 빵점 문제는 안 줘요. 뭐라도 써서 내기 할 거니까. 그럼 적어도 기본 점수가 있는데 내신은 그런 게 없죠. 시험은 기본 점수가 없기 때문에 대진고의 내신이 훨씬 더 좀 떨어지는 부분들이 있어서 올해 대진고 평균이 36점인가 그랬거든요. 그런 부분들이, 그러니까 작년에 비해서 되게 많이 떨어졌던 부분들은 애들이 못했다라기보다는 시험이 어려웠던 게 맞기는 한데 작년에는 수행이 있었고 올해는 수행이 없었어요. 그 부분이 더 컸다라고 보기는 해요. 기본 점수가 10점만 들어간다 하더라도 평균 10점이 떨어질 수 있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렇게 해서 수행평가는 이렇게 진행이 되고요. 수행평가의 내용을 보더라도 학교에서 좀 신경을 쓴 듯한 느낌이 듭니다.
조금 이제 쓸만한 소스가 생길 수 있는 것들을 만들어 놨어요. 그래서 여기 보면 수학에서는 대부분의 학교에서 그냥 문제풀이 가요. 또는 이제 그 수업의 참여도로 많이 평가를 하거든요. 근데 보게 되면 뭐 수학 가이드 탐구 보고서도 쓰게 되고 독서 평가도 이거 독서도 이제 수학 관련된 책을 읽고 평가를 하는 거더라고요. 이런 걸로 봤을 때는 학교에서 뭔가를 좀 해놓기, 학생들이 이제 세특을 적어주기에 좋게 조금은 세팅을 한 느낌이고요. 그래서 제가 물어봤거든요. 대체적으로 적어가면 많이 적어준대요. 세특 같은 경우에는 선생님한테 적어가면 많이 적어주고, 작년 졸업생한테 물어보니까 따로 관리하는 반들도 있었다 하더라고요. 컨설팅 반인가? 뭐 이렇게 해서 걔네들은 학생부 다 몰아주고 그런 식으로 진행이 됐다라고 하는데 지금도 그렇게 컨설팅 반이라고 명칭이 돼 있지는 않은데 애들을 따로 빼서 하는 걸 보게 되면은 일정 부분은 관리를 좀 하고 있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게 3월 모의고사 그리고 처음에 가면은 입학고사 보죠. 그 두 성적이 굉장히 크게 학생의 이미지를 자구할 확률이 높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부분에는 대비도 소홀히 하시면 안 돼요. 3학거, 중3 거니까 못 보면 어때? 어차피 난 이제 고등학교 왔으니까.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그걸로 이미지가 굳어져 가고 상반에 들어가게 되면 관리를 더 받으실 수 있으세요. 근데 어찌됐건 그게 만약에 깨지고 다른 애들이 올라오려면 적어도 한 학기는 지나야 될 것 같거든요. 그럼 한 학기를 버릴 수 있습니다. 거기 있는 애들은 세특을 더 많이 적어주고요. 대회 같은 것도 더 권한이 많고요.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반드시 그 두 가지를 반드시 신경 써주셔야 된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통합사회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보게 되면 굉장히 독특한 부분들이 많아요. 소스가 나올 수 있는 여지가 있는. 그래서 이런 걸 할 때도 조금 고민을 하셔서 통합사회니까 나는 사회에 대한 부분으로 컨셉을 잡기보다는 예를 들어서 내가 화학공학과를 가고 싶어요. 화학과라든가 그럼 이제 그런 부분들이 뭐 화학의 연료가 많이 나오는 부분에 이렇게 뭐 가상 답사를 한다던가 그런 식으로 약간 격가지를 뻗어서 조금 넓힐 필요는 있다라고 보여져요. 그럴 수 있는 여지들이 충분히 다 있는 부분들이어서 그렇게 해서 한다라고 하면 세특을 좀 더 풍부하게 적을 수 있는 여지가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거는 이제 올해 1학년 애들 1학기 거 성적을 평가한 거예요. 보게 되면 평균은, 표준 편차는 제가 봤을 때는 제가 7개, 8개 학교를 7개 정도를 진행을 하는데 꽤 높은 편입니다. 표준 편차 같은 경우에는. 다시 말하면 꽤 올해는 좋은 애들이 많이 몰려 들어갔다라고 보여져요. 수학 같은 경우도 대부분 표준 편차가 20점대 중반에 가까이 가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럼 그만큼 위아래가 벌어진다는 얘기예요. 근데 여기랑 이렇게 작다라는 얘기는 물론 뭐 이거보다 훨씬 더 작은 학교도 있긴 하겠죠. 뭐 서울예고 같은 경우에는 9점 이렇게 나오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근데 어찌됐건 16점이면 그게 높은 편은 아니에요. 이 근처의 학교에 비교해 봤을 때. 다시 말하면 표준 편차가 좁다라는 얘기는 두 가지를 의미합니다. 학생들이 평균에 몰려 있다. 다시 말하면 학생들이 그 밀집도가 높기 때문에 특별히 못하는 애들도 특별히 잘하는 애들 많지 않다는 얘기가 되고요. 두 번째는 컷 간의 점수 차이가 좁아집니다. 지금 여기 컷은 8.5 정도 나오잖아요. 점수가 벌어진 여기는 거의 한 11점 정도 나오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표준 편차가 작은 시험은 실수하게 되면 데미지가 매우 커요. 몰라 틀린 건 어쩔 수 없죠. 근데 실수를 하게 되면 충분히 한 등급이 더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여지가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유독 수학과 과학 쪽이 조금 표준 편차가 좁죠. 잘하는 애들이 많다는 얘기는 이쪽을 준비했던 아이들도 많이 이쪽으로 몰려 들어갈 수 있을 수 있다라고 판단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뭐 과고를 선택했다던가 이런 학생들이 이쪽으로 과거에 떨어지고 특히 더군다나 이제 작년부터는 그게 안 됐잖아요. 그러니까 1차에 떨어지고 이렇게 가는 게 안 됐기 때문에 애들이 지레짐작 포기한 애들이 굉장히 많았거든요. 겁나니까. 떨어져갖고 대중고 하면 안 되니까. 대중고는 1차에 선택한 애들 별로 없더라고요. 대부분 뭐 그렇게 되는 경우가 많아서 그런 아이들이 조금 미리 지레짐작 포기를 하고 이쪽으로 넘어갔을 확률도 조금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학생들의 수준도 조금 좋은 것 같고요. 요렇게 좀 요 세 과목 같은 경우에는 시험이 좀 매우 쉬웠던 것 같아요. 이 등급을 낼 때 수능과 내신은 조금 달라요. 예를 들어서 100점이 5%가 되면 수능은 5%까지 1등급을 주고 6%부터 11%까지 2등급을 주게 돼요.
근데 내신은 100점이 5%를 넘어간다. 그럼 2등급부터 시작해요. 100점도. 네,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요새 시험들 같은 경우에는 100점이 없었을 여지도 충분히 있어요. 근데 이게 제가 수학적으로 계산하는 부분들이어서 오차가 좀 있을 수는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시험들의 특징은 한 문제 틀리면 3등급까지도 내려갈 수 있어요. 충분히 그럴 수 있는 여지가 있어요. 4, 5점짜리 틀려버리면 여기서는 만약에 1등급이 거의 제가 봤을 때 2등급도 거의 90점대 후반으로 들어갔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한 문제 크게 틀려버리게 되면은 3등급까지 내려갈 수 있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여기서 망치면 데미지가 매우 크기 때문에 이 부분을 좀 신경을 많이 써주셔야 돼요. 이게 과학 정도는 사회까지는 굳이 뭐 외우면 되니까. 근데 과학 정도는 여러 개 된다라고 하면 선행을 조금 돌려보시는 것도, 그게 꼭 학원이 아니더라도 인강이라던가 뭘 통해서라도 한 번 정도 들어보면 그래도 가서 조금 더 이해하기 쉬운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런 부분을 좀 신경 써주시면 학생들이 성적을 받는 데 조금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전에 다른 데서 했을 때는 제가 이 뒤에 수학 문제는 어떻고 이런 문제 했었는데 그건 선생님들이 하실 거니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경시대회 같은 경우에는 1년에 총 82개가 열려요. 학교치고도 꽤 많은 편이에요. 82개이기 때문에 제가 여기서 해놨던 것들은 그래도 애들이 조금 선호할 만한 대회들을 뽑아 놓은 거고요. 그래서 상을 봤을 때는 제일 좋은 상들은 이런 상들이에요. 이런 거. 어차피 우리가 한 학기에 하나밖에 못 내잖아요. 그렇다고 해서 얘가 한 학기에 하나가 나가지는 않을 거거든요. 못 받을 수도 있으니까.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2개에서 한 3개 정도 수상을 하게 되면 거기서 취사 선택이 가능한 부분들이 있어서 제가 봤을 때 이과 쪽을 생각하는 학생들은 JCM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반드시 나가주시는 게 좋아요. 창의공학 설계라든가. 왜냐하면 1, 2, 3학년이 같이 시험을 보고 상을 받기 때문에 일단 모집 학생들이 많을 거예요. 그런 부분들이 있고 대부분 대상은 한 명이겠지만 그 이하의 상들은 퍼센테이지로 들어가는 경우가 많아요. 그렇다고 했을 때 인원도 더 많고요. 그리고 입학사정이 봤을 때도 1학년 애들만 대회하는 이런 대회들보다는 과학창의시험도 1학년만 들어가잖아요. 이런 것들보다는 1, 2, 3학년이 같이 들어가서 붙어서 1학년 애가 3학년을 밀어내고 상을 받았다. 아, 얘는 진짜 잘하는구나. 이런 판단을 충분히 할 수 있는 여지가 있기 때문에 가능하면 1, 2, 3학년이 다 같이 들어가는 대회들을 구성을 하시는 게 메리트가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어차피 문과 쪽에서는 그렇게 그러니까 이과 쪽에서는 제일 할 만한 게 JCM이나 창의공학 설계 이런 것도 괜찮을 것 같고요. 화학 쪽을 생각한다라고 하면 1학년 때는 못하지만 캠 올림피아드라든가 이런 것들도 괜찮을 거라고 보여지긴 합니다. 그리고 문과 쪽의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UCC 진로 UCC라든가 이런 부분들도 그렇고, 그다음에 어문 쪽 계열 생각하는 학생들은 외국어 스피치라든가 이쪽 것들도 한번 참여해 보시면 훨씬 더 메리트가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우리 애가 되게 잘하진 못한데 상을 받으려면 이런 데를 뚫어야 되겠죠. 왜냐면 1학년 애들만 붙으니까 상대적으로 메리트가 있죠. 그리고 애들이 만약에 여기서 진짜 잘하는 애들이 있을 수 있어요. 1학년 중에. 여기서 상을 받았다라고 하면 에이 굳이 여기를 이럴 수 있어요. 충분히.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우리 애가 조금 이런 과학 쪽이 조금 부족하긴 한데 그래도 한번 트라이 볼만 하고 싶다라고 하면 1학년만이라도 하는 대회로 구성을 해보시는 게 훨씬 더 메리트가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은 동아리예요. 동아리 같은 경우에는 정규 동아리, 창의적 체험활동 동아리라고 하죠. 정규 동아리가 총 65개가 있고요. 그다음에 자율 동아리가 72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인원들이 참여하는 인원이 꽤 많아요. 대부분의 하나 이상은 참여를 하고 있는 것 같고요. 자율 동아리 같은 경우에도 적지 않게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동아리 세부 내용을 보게 되면 종교 관련 동아리가 3개가 있고요. 국어 관련된 거 3개, 외국어 관련된 거 9개, 수학 3개 이렇게 되는데 상대적으로 동아리는 이과 학생들이 좀 취약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대부분의 학교에서 그래요. 이과는 동아리를 많이 만들기가 쉽지가 않아요. 어차피 파트가 4개밖에 없으니까. 그리고 실험 동아리는 하기가 조금 힘들어요. 기구들도 있어야 되고
선생님도 좀 전문적으로 알아야 되고, 솔직히 사회 동아리 같은 경우에는 몰라도 되거든요. 굳이 꼭 그 선생님이 아니어도 상관없어요. 이게 뭐 이렇게 어문 계열 이런 게 아니라면. 또래 상담부라고 해서 굳이 꼭 상담 그런 것들 나와신 분이 해야 되는 건 아니거든요. 심리학과 나오신 분들이 해야 되는 건 아니니까. 근데 이런 과학교과, 수학교과는 해당 교과목 선생님이 아니면 커버하실 수 없는 여력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는 이과 학생들 같은 경우는 오히려 좀 더 빨리 움직이셔야 돼요. 여기서 동아리를 재연구에서 동아리를 뽑는 방법은 두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는 자체 모집하는 방법이 있고요. 두 번째는 학교에서 초청을 하는 방법. 근데 대체적으로 좋은 학교는 자체 모집하는 동아리들이 좋아요. 그만큼 자신이 있는 거거든요. 애들이 올 거라는. 그래서 지금까지 제가 올해 지금 1학년 학생들까지는 물어봤을 때 면접을 보고 뽑는다 그랬거든요. 근데 이제 그걸 좀 강화할 예정이라고 선생님께서 말씀하셨다고 하긴 하더라고요. 그래서 진짜 여기는 아니지만 다른 학교에서 진짜 많이 열심히 뭐 이렇게 가기가 좀 어려운 데들은 뭐 면접도 보고 수학 같은 경우는 증명 문제도 풀고 그다음에 뭐 3월 모의고사 성적도 보고 이렇게 뽑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조금 더 타이트해질 수 있는 여지가 있기 때문에 좀 미리 준비하시는 게 좋아요. 정규 동아리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등락폭이 별로 없거든요. 갑자기 생긴다거나 갑자기 없어지는 경우가 많지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가서 학교 알림이 사이트에 가면 그 동아리에서 무엇을 하는지 이런 부분이 다 올라가 있습니다. 그런 것들 보고 우리 애가 3선체까지 만들어내셔야 돼요. 예를 들어서 여기가 좋은 것 같아. 어디야? 여기가 좋은 것 같아. 딱 요것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여기가 떨어질 수도 있잖아요. 우리 애가 뭐 떨어질 수 있는 여지가 충분히 있기 때문에 여기 떨어지면 바로 움직이셔야 돼요. 머뭇거리면 그 다음 차선의 동아리도 마감이 됩니다. 그러면 결국 막 오케스트라 들어가고 그런 경우 있어요. 봉사활동 동아리 들어가고 그런 경우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좀 신경 써주셔야 되고요. 이 동아리들이 개별적으로 학생들을 모집하는 동아리들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거기에다가 아무래도 전공 관련된 그런 연계성이 좀 있는 부분들. 제가 6주차 동안 학부모 이슈 교실을 하면서 제일 많이 말씀드렸던 부분이 그거예요. 동아리 꼭 신경 쓰셔야 된다고. 동아리가 제일 중요해질 수밖에 없다고.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뭐 이런 보고서도 여기서 나올 수 있고요. 그다음에 세특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뽑아낼 수 있는 여지도 충분히 여기서 있기 때문에 반드시 동아리는 신경 써주셔야 됩니다. 과거에는 양으로 밀어붙일 수 있었어요. 정규 동아리가 좀 거시기 하면 자율 동아리를 막 3개씩 해서 마녀는 4-5개도 해요. 겁나 바쁘죠. 그렇게 해서 그걸로 메꿀 수가 있었어요. 근데 이제는 어차피 한 학기에 하나잖아요. 1년에 하나잖아요. 자율 동아리 같은 경우도.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이런 동아리를 좀 더 많이 신경을 써주셔야 될 것 같고요. 다음은 자율 동아리예요. 자율 동아리 같은 경우에는 신청서 있거든요. 그거 제출하고 그다음에 부원 모집을 하고 학교장의 인정을 받으면 담임선생님이 결정을 해서 자율 동아리를 만들게 되는데 요게 자율 동아리를 만드는 양식이에요. 첫 번째가 신청서 있죠. 그다음에 애들 누구 할지 명단 그리고 연간 계획 활동서를 하는데 다 중요해요. 이거 뭘 해도 상관없어요. 여기다가 뭘 해도 상관은 없는데 제일 중요한 항목은 요거예요. 이거 반드시 신경 써주셔야 됩니다. 보고서 작성 및 발표. 만약에 여기서 요게 없잖아요. 그러면 우리 애가 그 동아리에서 무언가 활동을 하고 보고서를 만들어도 기록을 할 수가 없어요. 근거가 없기 때문에 제출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다른 것들 뭐 상관없어요. 뭐 주제를 어떻게 설정할지 그건 자기가 하게 되는 대로 상관없는데 반드시 이 부분 신경 써주셔야 됩니다. 보고서 작성이라던가 아니면 뭐 출판물을 간행한다던가 발표회를 한다던가 이거 반드시 들어가 주셔야 돼요. 그래야 동아리 선생님께서 그거를 보고 적어 주실 수가 있어요.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이 부분을 반드시 신경 써주셔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만약에 지금 미리 중학교 때 같이 넘어가는 애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 애들이 좀 있다라고 하면 미리 세팅해 두시는 게 좋습니다. 지금 이게 작년도에 그러니까 올해 생긴 자율 동아리에 대한 내용 세부적인 내용이 나와 있기 때문에 선생님들도 대부분 다 나와 있으세요. 지도교사가 나와 있으니까 이런 것들을 보고 유사한 이런 것들을 했을 때는 어느 선생님을 찾아가면 되겠구나
그것도 고민을 하시고 그렇게 됐을 때 누구랑 어떤 내용을 할지 이런 부분들도 미리 세팅을 해두면 생각보다 이게 치열하고 마음이 안 맞으면 만들어 놓고 아무 활동도 안 하는 경우도 되게 많아요. 그러니까 친하지 않고 그냥 급하니까 이렇게 만들어 놓으면 대립이 좀 많이 생겨요. 이게 중요하니까. 정규 동아리보다 자율 동아리가 더 중요한 부분들도 있어요. 왜냐하면 정규 동아리는 내 입맛에 맞게 막 못 움직이잖아요. 틀이 있으니까. 선배들이 있으니까. 근데 이건 내가 만드는 거니까 내 입맛에 맞게 움직일 수가 있어요. 근데 이제 거기에 마음이 안 맞으면, 그죠? 같은 화학이라 할지라도 요 생각하는 바가 다를 수 있으니까. 그러면 서로 이제 싸우고 안 해요. 그럼 이제 아무것도 쓸 내용이 없죠.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미리 이런 부분을 세팅해 두시면 훨씬 더 도움이 될 것 같고요. 이거는 이제 봉사활동에 대한 거와 진로활동에 대한 내용인데요. 봉사활동은 학교에서 좀 신경을 많이 쓰는 것 같아요. 연초에 교내 봉사활동 지원자나 이런 것들 다 모집을 하는 것도 있고, 그다음에 학예 봉사활동 계획이라든가 이런 것들도 다 받는 걸 보게 되면, 아, 학교에서 동아리 봉사활동도 신경을 좀 많이 쓰고 있구나. 그래서 반드시 교내 봉사활동 지원자는 지원해 주셔야 돼요. 우리 애가 중하위권 대학을 갈 것 같아요. 그럼 안 해도 돼요. 그냥 적당히만 한 30시간 정도만 맞춰놔도 돼요. 중하위권 대학은 봉사활동까지 세세하게 보지 않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중하위권 대학은 내신 봐요. 그렇기 때문에 상관이 없는데 상위권 대학을 갔을 때는 조금 신경 많이 써주셔야 돼요. 적어도 한 120에서 150 정도 많이 하게 되거든요. 근데 그거를 교회 봉사활동을 하려면 너무 오래 걸려요. 근데 교내 봉사를 하게 되면 학교 간 시간에서 조금만 움직이면 돼요. 뭐 급식, 뭐 배급을 한다던가, 점심시간에 뭐 청소를 좀 한다던가, 이런 것들은 어차피 거기 있는 시간이잖아요. 안 가도 되잖아요. 그러니까 충분히 할 수 있는 여지가 있거든요. 그래서 반드시 교내봉사 신경 많이 쓰셔서 최대한 교내봉사로 시간을 많이 벌어두고, 그 다음에 해야 될 내용들은 학예봉사활동 통해서 조금 유니크하게, 너무 교내봉사로만 돼 있으면 진정성이 엿보이지 않으니까 1학년 때부터 3학년 때까지 독일이라는 활동을 쭉 꾸준하게 이어가되 시간을 조금 조절해도 괜찮아요. 절대적인 양이 중요한 건 아니니까. 꾸준함이 훨씬 더 중요한 부분들이 있어서 그렇게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진로활동 같은 경우에 대부분 다 동일해요. 다른 학교는 다 이렇게 해요. 4월 달에 가면 MBTI 하고 입시 설명회 다 하고 그다음에 직업 체험 가게 하는데 요 두 가지는 신경 써주시는 게 좋아요. 충분히 전공 적합성에 어필할 수 있는 여지가 있거든요. 진로 탐색 경진 대회라던가 여기서 수상을 하게 되면 충분히 자기소개서 적을 수 있어요. 그리고 진로 UCC 공모전 같은 경우도 이 애들이 많이 안 해요. 저희 조카도 이제 분당 대진고를 다니는데 다 떨어졌는데 요거는 상 받았더라고요. 그런 거 봤을 때 요거는 그렇게 어렵지는 않은 것 같아요. 왜냐면 이 시간이 품이 많이 들거든요. 뭘 또 찍어야 되고 구상해야 되고 이런 부분들이 있어서 이런 것들이라도 상을 하나 받아두시면 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약하겠죠. 뭐 과학 경시대 이런 것보다 약하긴 하겠지만 진로가 한다는 얘기를 한두 줄이라도 더 적을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 신경 써주시면 좋습니다. 그리고 진로 탐색 프로그램으로 해서 뭐 JC, EP라고 진행을 하고 있고요. 이런 것들도 지금 뭐 1강부터 해서 이렇게 학교마다 많이 진행을 하는 것 같더라고요. 방과 후 수업으로. 그래서 여기서 끝나지 말고 요거 듣는 거 좋아요. 다 듣는 건 아니에요. 개별적으로 신청을 하는 거예요. 우리 애가 경영적으로 관심이 있다. 그럼 2강만 신청하시면 돼요. 근데 여기서 그치면 조금 그래요. 누구나 하는 활동들이거든요. 여기서 그치지 말고 요거 했던 내용들을 바탕으로 보고서를 쓴다던가 그다음에 요걸 바탕으로 해서 여기서 나왔던 내용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 것들이 나와 있는 책을 읽는다던가 그렇게 해서 보고서를 써서 선생님한테 제출해서 넣을 수 있다고 하면 동기가 있잖아요. 그리고 얘가 뭘 했는지도 나오죠. 책을 뭐 읽었으니까. 그래서 결과물도 나왔잖아요. 그런 것들은 굳이 자기소개서 안 써도 돼요. 학생부만 보더라도 스토리 라인이 나오니까 아 얘가 이거 보니까 궁금했구나. 그래서 이 책을 읽었네. 아 그래서 이것 것들을 만들어냈구나. 그러면 굳이 그걸 자기소개 안 써도 돼요. 이미 잘 설계되어 있는데 뭐. 그런 식으로 해서 여기다 플러스 알파를 어떻게 만들어낼지 이런 부분들을 항상 고민을 하셔야 돼요. 이런 활동들은 누구나 다 하는 거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 신경 써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영재학과 거기 오타가 들어갔어요. 제가 첫 번째 주 잘못 들어갔는데 지금 수학 영역 1학년 수학 영역으로 모집을 하고요. 2, 3학년은 2학년은 인문 영역, 과학 영역으로 해서 총 각각 20명씩
60명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대부분 운영 기간은 4월 달부터 11월 말까지 진행이 되고요. 그래서 뭐 여름 방학 동안 매주 일주일에 한 번씩 수업을 하더라고요. 저녁 수업이 끝나고 방과 후 수업 형태로 해서 진행을 하게 되고요. 그다음에 여름 방학 동안 영재 캠프 도 같이 진행을 해서 학생들이 충분히 자기소개서 쓸 수 있는 내용들을 많이 만들어 주고요. 그리고 개별적으로 이제 조를 구성을 해서 연구 주제를 만들어서 그거에 맞게 수시로 연구 활동도 진행을 하고 그다음에 산출물을 만들어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학교도 신경을 많이 쓴 거예요.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산출물 대회를 또 만들어서 이렇게 해서 한 줄에 더 적을 수 있도록 이렇게 진행을 하고 있고, 그다음에 대외상과 수상을 진행을 하고, 일단은 학생부 교과 내용의 그 수료자 같은 경우에는 세특 내용에 적어주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영재학급은 할 수 있으면 무조건 하는 게 좋아요. 왜냐면 선생님들 신경 많이 쓰시거든요. 이렇게 들어간 애들은 대부분 1학년 때 수학 들어간 애들이 거의 대부분 2학년 때는 이과 가면 과학 들어가더라고요. 그렇게 해서 2년 정도 영재학급 진행을 하게 되면 학생부가 달라져요. 질이 달라져요. 하는 활동들이 다르기 때문에. 보시면 될 것 같고, 학술제도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9월 달부터 해서 총 10월 달에 끝나는 건데, 이게 미리 준비해 두셔야 돼요. 이때면은 학기 개학하고 초반이긴 한데, 이때쯤 가게 되면은 이제 시험 대비가 들어가게 되잖아요. 대부분 애들이 지금 시험을 보고 있는 경우가 많으니까 10월 초기 때문에 대부분 9월 초중순주부터는 시험 대비가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이것들을 미리 좀 준비해 두시는 게 좋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한 번에 시간을 확 쏟아붓는 게 아니잖아요. 미리 준비하면 충분히 3월 달부터 충분히 준비를 하게 되면 뭐 일주일에 1시간씩이라도 해서 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대회는 반드시 나가 주시는 게 좋아요. 근데 조금 아쉬운 부분들은 진짜 좀 입시에서 빠삭한 학교들은 조금 다르더라고요. 이런 것들로 동아리를 만들어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뭐 학술제에서 이렇게 주제가 나오잖아요. 그러면 그걸로 동아리를 만들면 상을 못 받아도 쓸 수 있어요. 근데 요거는 상을 못 받으면 쓰긴 힘들어요. 근데 자기소개서는 쓸 수 있어요. 그러니까 학생부 기재 금지 항목과 자기소개서 기재 금지 항목은 달라요. 그래서 만약에 요거는 상이라든 이런 내용들이 없기 때문에 학생부의 기재는 안 되지만 자기소개서는 충분히 기재할 수 있습니다. 교내 활동으로 구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쓰지 않을 확률이 높기는 하지만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솔레언 토론 상담부라고 해서 학생들이 상담을 하는 내용들, 이거는 인문 쪽 아이들한테는 조금 좋은 활동이 될 것 같아요. 충분히 적을 수 있는 여지가 많고요. 그다음에 특히 인문 쪽 애들은 이렇게 이런 것들이 또 자기소개서 뭐 협력, 배려, 나눔, 갈등 거기 쓰기 딱 좋죠. 어떻게 협력을 했고 어떻게 내가 누군가를 배려했고 이런 부분 쓰기에는 도움이 되기 때문에 근데 솔직히 여기 해봐야 애들이 뭐 얼마나 전문적으로 상담을 하겠어요. 그냥 만나서 얘기를 좀 하고 뭐 그런 게 대부분이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런 활동들도 문과 쪽을 생각한다라고 하면 충분히 해볼 만한 가치는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다음 학생 자치법정입니다. 요거는 선생님들이 신경이 많이 쓰세요. 요거 하면 선생님들이 아무래도 신경을 좀 많이 쓰시는 것 같더라고요. 벌점에 대한 부분들이고 학생들이 만나서 토론을 하고 뭐 배심원 역할도 하고 모주 재판도 진행을 하다 보니까 품이 많이 들어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이 있어서 선생님들께서 신경을 좀 많이 쓰시고요. 특히 문과 쪽 가는 학생들은 이런 것들이 굉장히 좋은 자기소개 소재가 될 수 있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한번 신경 써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거는 이제 방과 후 프로그램인데 방과 후 프로그램이 원래는 이제 안 적히잖아요. 근데 적는 게 불가능하진 않아요. 세특에서 적을 수 있긴 합니다. 근데 이제 선생님들께서 이제 쓸 내용들이 많다 보니까 그런 것들을 빼주시긴 하는데, 요렇게, 방과 후 프로그램을 따로 구성을 해서 진행을 하시는, 여기 좀 독특하더라고요. 대부분 이런 게 별로 없거든요. 근데 여기 진행을 하는 거 봤을 때는, 여기 맞춰서 마중물 어떻게 자료를 데이터를 뽑아내실 그런 생각이신 것 같아서 이런 부분들도 할 수 있다라고 하면 충분히 메리트가 있으니까 한번 진행해 보시는 것도 좋겠다라고 생각이 들어서 제가 한번 바꾼 거고요. 작년도 입시를 보게 되면 총 484명이 졸업을 했고요. 전문대가 15.7%, 그다음에 대학교 여기는 이제 서울권뿐만 아니라 지방권 모든 4년제 대학을 다 포함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취업자가 한 2명 나왔고요. 나머지 한 43.4%. 생각보다 재수 비율이 높아요. 아직은 재연구가 노력을 많이 하고 있는 것 같긴 한데
애들의 이미지는 정시에 조금 더 가까이 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내신 따기는 어렵지는 않은데 워낙 잘하는 애들 몰려 있다 보니까 아무래도 학생들이 눈높이가 좀 높아요. 대진고도 그렇고요. 내신 따기가 어려운 부분들도 있지만 내가 그래도 여기서 이 정도 했는데 그런 대학 갈 수도 없지라고 하는 생각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재수를 좀 많이 선택을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학교의 질이 높으면 높을수록 재수 비율이 훨씬 높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전문대도 지금 15.7%면 적은 비율은 아니거든요. 그런 거로 봤을 때는 학교에서 조금 이제 좀 낮은 학생들도 아예 버리지는 않는다는 느낌이 들기는 해요. 왜냐하면 전문대 보내는 게 훨씬 더 어렵거든요. 전문대는 각 학교마다 많이 달라요. 어느 학교는 제일 좋은 거 한 학기만 반영하는 경우도 있고요. 국수 0만 반영하는 경우도 있고 뭐 5개 반영하는 경우도 있고 되게 달라요. 그래서 전문대는 4년제 대학 컨설팅 하는 것보다 3배는 더 품이 들어요. 각 학교마다 다 입학처 들어가서 다 봐야 되고 지방권 전문대도 막 2점대 초반 나온 데도 있어요. 합격자 커트라인이 교과 전형인데. 그래서 보면은 그럼 우리 안 되겠다. 그래서 보더라도 한 학기만 반영하면 그럴 수 있죠. 그것도 한 학기 중에서도 이제 제일 좋은 것만 이렇게 뽑아내는 것도 있거든요. 그렇게 되면 그 정도 나올 수 있죠.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전문대까지도 많이 관리를 하고 있다라는 느낌이 좀 들고요. 그래서 오늘은 비교과에 대한 부분 이렇게 진행을 하고요. 그 뒤에 선생님께 모셔갖고 바로 수업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